저는 교육학 리더십을 연구하는 연구자고요. 보통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경영, 아니면 구인, 구직, 투자, 전략 이런 경영 쪽 리더십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저의 전공은 교육학 리더십이에요. 교육학 리더십 하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너무 풀었네요, 제가. 옛날에는 교육학 리더십이 아주 옛날에는 교육기관 안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그런 교육기관 안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삶이 곧 학습이다라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많이 접근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가 계속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주제는 메타인지인데요. 그것도 엄마들이 메타인지가 먼저 되어야 한다인데요. 자, 먼저 메타인지 하면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메타인지를 쉽게 얘기하면 숲을 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숲을 보는 능력이라고 하면 많이 들었던 말이니까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이거를 누가랑 어떻게 접목시키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난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어떻게 길러줘야 될지 한번 배워봐야지. 혹은 나는 이거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배우게 해야 될지 알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닌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오해가 있어요. 메타인지는 배우거나 기르는 게 아닙니다. 메타인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살짜리 아이도 가능해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었어요. 1살짜리 이제 막 걸음마를 뛰고 이제 막 엄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1살짜리 아이와 엄마 사이에 징검다리를 놓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부릅니다. 이리 와. 그러면 아이는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사실 1살짜리 아이는 징검다리를 건널 수 없죠. 넘어지겠죠. 그럼 아이는 몇 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보다가 나 여기 넘어지겠네 라는 판단을 하고 더 이상 가지 않고 엄마를 부릅니다. 아이는 지금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불렀을 때 그냥 가는 아이들은 메타인지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넘어지죠. 그런 아이들이 1000명 중에 3명이 있었다고 해요. 나머지 아이들은 전부 다 메타인지가 가능해서 엄마를 불렀다고 해요. 자, 이것처럼 메타인지는 배우거나 기르는 게 아닙니다. 원래 돼요. 하지만 우리가 환경 때문에 많이 통제되고 많이 죽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메타인지 하면 꼭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요소들이 다 필요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 실패 경험, 끈기, 참을성, 기다림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그런데 실패 경험과 끈기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뭔지 이해가 되시니까 이거는 다음번 시간 있을 때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환경,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엄마 꽃게가 옆으로 걷는데 아이 꽃게가 앞으로 걸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부모가 메타인지가 되어야 그런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스폰지처럼 그거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네, 이 메타인지 테스트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사 손이라는 그 교수님이 전 세계적으로 메타인지의 대가세요. 이분이 개발을 하신 거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메타인지에 대해서 리사 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기억, 느낌, 지각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아까 1살짜리 아이가 내가
이렇게 가야지 말아야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를 객관적으로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판단을 하고 엄마 보고 오라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그리고 테스트는 이 유튜브에서도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제 논문을 쓰면서 리사 손의 논문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 메타인지를 관련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이번엔 제목이 감염 증후군이죠. 이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환경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억제하고 통제하고 하면서 조금씩 무뎌진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됐는데, 즉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환경 속에 있습니다. 역할로 넌 이거 해야만 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좋아하든지 전혀 생각해볼 기회가 없이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리사소는 그걸 감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임포스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메타인지를 방해하는 나의 감염 증후군은 얼마만큼 씌워져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지금 휴대폰을 켜셔서 번호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1번, 매우 그렇다는 0번, 그리고 보통이다는 3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빠르게 한번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몇 점이냐고 여쭤보지 않을 거니까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최대한 피하는 편이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2번, 사람들이 나의 성공과 성과를 칭찬할 때 나는 앞으로 내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내가 현재하는 지위와 성공이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종종 느낀다. 4.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까 걱정된다. 5. 나는 내 인생과 직장에서의 성공이 어떤 잘못된 결과에서 비롯됐다고 종종 생각한다. 다 하셨을까요? 네. 네. 자, 그럼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연 나의 감염 증후군은 어느 정도인가? 자, 0점에서 20점까지는 정상이고요. 21점부터 30점까지는 감염 증후군이 약간 있고, 31점부터 40점까지는 감염 증후군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41점 이상은 심각한 감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30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도 30점에서 31점에서 40점 사이가 나왔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수많은 성인들 중에 대부분은 40점 이상이었어요. 대학교에서 테스트를 해본 대학원생 중에 딱 한 명 15점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24살이었어요. 보통 리사선도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감염 증후군을 최소한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감염 증후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의 70%는 감염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내가 알고 노력을 해서 바꿔야 되는 게 있고 한번 알고 나면 모습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진실이 있어요. 내가 감염 증후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감염 증후군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면 모습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보시는 속도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타인의 평가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못하는 분들, 자기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고요. 시도를 안 한다. 그럼 완벽주의가 있는 거고요. 피드백을 못 받는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정을 피한다. 성공을 두려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5번에 속해요. 저는 이때까지 열심히 해오다가 성공을 딱 눈앞에 두고 예를 들어 발표하기 딱 직전이 되면 갑자기 미룹니다.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번에 운이 좋았어 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실패를 했으면 나는 내가 미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야 라는 핑계거리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떤 때에는 심하게 노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하게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회로가 있냐면, 어떤 회로를 타냐면, 심하게 노력을 한 다음에 목표를 성취를 하면 안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안심을 한 뒤에 이건 내 실력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과하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에 된 거야. 다음번에도 내가 원래 내 실력대로 하면 난 안 될 건데 아주 과하게 노력을 해야만 될 거야 하면서 또 불안해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감염증이고요. 우리가 TV에서도 많이 보게 돼요. 드라마에서 보면 왜 강남에 이제 엄마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딸 자랑, 아들 자랑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죠. 그럴 때 누구 엄마 이번에 또 1등 했다며, 누가 1등 했다며, 좋겠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감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더라도 누구야 너 이번에 또 1등 했구나 정말 잘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잘 된 건데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운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한테 세뇌가 되면서 정말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건 것 같은데 이게 내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환경에는 수많은 감염증후군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메타인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한테도 그거와 똑같은 대답을 하게 돼요. 엄마 나 이번에 뭐 했어? 잘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고 자기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메타인지가 가능해요. 자, 이런 아이들, 아까 1살짜리 아이들한테 징검다리 실험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통제적인 환경이 아닌 메타인지가 그대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서 쭉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학원 안 다닙니다. 맨날 인강 보면서 공부하다가요. 엄마, 저 이 부분을 과외시켜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꿈에 그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이죠. 어디 엄친 딸, 엄친 아 같은 그런 아이들이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나부터 나의 감정을 알고 나의 메타인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메타인지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요. 내가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모니터링과 컨트롤이라고 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하고 자기가 행동을 그렇게 하는지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다 외웠어요. 시험 볼게요. 하고 막상 시험 보면 빵점 나와요.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런 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외웠는지 자기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실력을 혹은 자기 스스로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모니터링이 1단계. 그리고 컨트롤. 두 번째가 우리가 아까 환경, 실패 경험, 끈기라고 했죠. 컨트롤이 바로 그 끈기에 해당됩니다. 기다림, 참을성, 끈기. 이걸 가지고 나 스스로를 참을 땐 참고 할 땐 하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자녀한테 길러줘야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게 되려면 나부터 이게 돼야겠죠. 엄마는 화를 막 있는 대로 내는데 너 화내지 마, calm down 이럴 순 없죠. 똑같이 따라가겠죠. 네. 자, 이거는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모니터링과 컨트롤 보여드리면서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 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왜 컨트롤을 못 하는가? 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하게 되면, 암기를 하게 되면 얼마만의 시간 동안에 그거를 까먹느냐. 지금 경과 시간을 보면 20분 만에 반 이상이 까먹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같이 접목했을 때의 결과거든요. 더닝크루거의 효과는 뭐냐면 지혜와 이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치솟아요. 아주 초반에. 그러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면 막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실력이에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위에 운명의 보물이 여기에서 많이 멈춥니다. 자신감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지금 이 운명의 보물이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20분 전입니다. 나는 기억을 하고 있고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딱 끝납니다. 자, 20분만 지나면 나는 모든 걸 까먹었지만 자, 모니터링. 나 스스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까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20분 뒤에 복습을 해줘야 하지만 복습을 해 20분씩 되기 전에 복습을 해주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곡선을 타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자신감만 있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아 엄마 난 이번에 100점 받을 수 있어요 했는데 막상 받아오면 40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심리학자들이 메타인지를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뇌와 그리고 학습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의 엄마와 아이들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얼마큼 더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망블리의 그 칼럼에서 이번에 이제 제가 출판을 할 게 바로 이 메타인지와 육가입니다. 자, 메타인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상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라. 아이가 징검다리를 건너기 전에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순간 누가 너 이거 해야지, 넌 이거 해야만 해, 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넌 이거 해야 돼. 누가 해도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메타인지가 조금씩 다시 되살아납니다. 아이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이 강연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